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우간다 수력발전소 붕괴 위기. 2. 일본의 대재앙이 닥치면 한국이 세상의 주인이 되리라. 3. 방사능 누출 사고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현지 시간 20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국영기업 중국수전이 건설했던 에콰도르 코카코도 수력발전소 코카코도 싱클레어가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미 붕괴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발전소는 중국 기업에서 건설한 에콰도르 최대의 수력발전소로 완공 후 10년도 안 돼 붕괴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발전소의 구조물 등 여러 부분을 조사한 결과 대미 벽과 터빈에 물을 주입하는 8개의 분배기 및 철제 터빈에서 7,600여 개의 균열이 확인되었고 단 1년 만에 1만 7천 개의 균열로 확대되면서 거대한 대미 붕괴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수년 전부터 제기된 붕괴 위기에 대해 독일 회사를 지정해 발전소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의뢰하였고 독일 조사단의 검증 결과는 부실한 공사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균열은 2mm부터 38cm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로 발견되었으며 특히 38cm 크기의 균열들은 조사관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이미 붕괴의 전 단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조사관들의 지적입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조사에 대한 보고서에서 콘크리트는 강도가 함량 미달이었고 중국산 철강의 품질은 최하급품이 사용된 것을 지적했습니다. 페르난도 산토스 에콰도르 전 에너지부 장관은 디아로고 다이얼로고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중국 건설사의 충체적인 부패 사슬이 어느 정도라는 것을 증명한다 고 중국을 강도 높게 비난할 정도였습니다. 에콰도르 건국 이후 최대 건설 프로젝트였던 코카코도 수력발전소는 에콰도르가 27억 달러 3조 3천억 원의 건설비 중 85%를 중국 개발은행 시노이드로에서 이을 6.9%에 빌려 중국 업체에서 건설했습니다.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가량 수백 명의 중국인 노동자가 동원돼 공사가 진행됐는데 초기부터 문제점이 감리사로부터 지적되곤 했지만 중국 건설업체 측은 공사 중인 상암에서 나오는 일반적인 문제라며 일축하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완공된 초기부터 허술하게 공사된 부분이 잇따라 발견되며 부실공사라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습니다. 수도 키토에 있는 샌프란시스코 대학의 공학자 파브리시오 에페스는 모든 것을 다 잃을 수 있는 상암이라며 댐이 당장 내일 무너질지 혹은 몇 개월 후에 무너질지 알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에콰도르 정부는 이 같은 하자가 모두 해결돼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 측에 전달했지만 중국 측은 부실공사와 함량 미달 자재 사용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은 균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차례 수리 작업에 나섰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현재는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WSJ은 에콰도르 외에도 다른 국가에서도 비슷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중국 기업이 건설한 닐룸젤룸 수력발전소에서 지난해 에콰도르와 마찬가지로 터빈에 물을 공급하는 터널에 심각한 많은 균열을 발견하면서 가동을 중단시켰습니다. 발전소가 완공된 지 4년 만에 중단되면서 파키스탄 정부는 매달 4,400만 달러, 약 544억 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면서 가뜩이나 국가 부도를 염려하고 있는 상암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 기업이 지난 2019년 나일강에 건설한 우간다 수력발전소에서도 수천 개의 균열과 500개 이상의 결함이 발견돼 운영이 중단됐고 또 다른 수력발전소는 건설 중 균열을 비롯해 불량 케이블 설치 등이 발견되면서 완공 시기가 3년이나 연기됐습니다. 물론 중국은 해외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불법 건축이나 부실공사로 악명이 높습니다. 중국에서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조립식 건물이 늘어나면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양철통이나 스티로폼 등으로 빌딩벽을 채우는 부실 공사 현장들이 속속 적발되고 상상을 초월한 건물 붕괴 사고가 잇따르면서 중국인들조차 불안해하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중국에서는 부실하게 지은 건물이 두부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두부공정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이 같은 붕괴 사고가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몇 가지만 간추려 봤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중국 후난성 창사주 상복합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해 많은 창사의학원, 의대, 학생들을 포함해 최소 62명이 사망했습니다. 중국 매체와 창사시 발표, 현지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무너진 건물은
건축 당시만 해도 상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섞인 주상복합시설로 상인과 세입자가 살고 있는 6층이었지만 2018년 8층으로 증축된 것이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건물의 숫자만큼 공사 속도도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건축물의 중량은 기초 지반의 변형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로 계속해서 짓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경화 등 일정 시간이 필요하지만 최근 중국에서는 공사 기간의 단축을 위해 무리한 공사를 강행하는 안전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는 중국의 한 건설사가 57층짜리 건물을 19일 만에 완공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63빌딩 정도의 건물을 3주 만에 지은 셈인데 건설사는 콘크리트 건조 과정이 필요 없는 조립식 공법으로 공사 기간을 단축했다며 규모 구이 강진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건물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는 실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건설업체가 안전하다고 해도 주민들은 믿지 않고 있습니다. 2021년 5월 중국의 초고층 75층 세그 플라자가 설계상에 허용된 일정치보다 좌우로 크게 흔들리면서 수천 명의 주민들이 대피했던 사고가 있었습니다. 1999년 9월에 준공된 이 건물은 건축 당시 2.7일마다 한 층씩 올라가는 엄청난 속도로 공사가 진행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던 건물인데 건물이 흔들린 이유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외벽이 과자처럼 바스러지거나 현관문을 골판지로 만드는 등 부실공사 현장이 속속 드러나면서 상상을 초월하는 중국식 건설 관행의 우려의 목소리는 보통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휘몰아친 강풍에 중국 헤이퉁장성 하얼빈시에 무려 3,000세대의 아파트 지붕이 종이장처럼 날아가는 사건이 발생했고 주변의 일반 주택 700여 채 토기와장이 날아가거나 아예 무너져 내리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2019년 9월 상하이의 한 17층 규모의 아파트가 통째로 쓰러지면서 전 세계에 충격을 준 이 사고는 강풍에 의해 쓰러졌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는 지하 주차장 공사를 하다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지난 2015년 중국 남서부 구이저우성 쭈니시에서는 9층짜리 아파트의 절반이 쪼개져 무너져 내렸고 같은 해 9월 중국 헤이퉁장성 하얼빈시에서는 멀쩡한 아파트의 2층에서 6층까지 순식간에 한쪽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2016년에는 층과 층 사이가 콘크리트가 아닌 조립식 패널로 만들어진 건물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2021년 중국 푸젠성에서는 코로나19 감염증과 관련한 격리 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10층의 호텔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2020년 8월 중국 산시, 산서, 성림편, 린분, 시의 한 대형 식당의 붕괴로 수십 명이 사망했고 2019년에는 우시 시강로의 고가도로가 붕괴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8년 스완 대지진 당시에도 무너진 학교 3천여 개가 철근 없이 공사한 걸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건물의 잔해에서 콘크리트와 철근 대신 식용유통과 양철통들이 대거 발견됐는데 건물 기둥의 중심에는 스티로폼이 들어있었고 주변 철근도 매우 가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2014년 중국의 퍼마, 펜과 시에서는 5층 아파트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항저우 토목 및 건설인 연합의 부비서관 첸슈웨이, 첸수바이는 평화시 붕괴 사건은 앞으로 일어날 비극의 시작일 뿐이라 경고했습니다. 슈웨이는 중국의 부동산 호암기 1980터부터 90년대에 건설된 대부분의 주택 건물들이 기준 이하의 품질로 부실 시공되었다며 위험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전망했고 실제 그의 예견은 적중하고 있습니다.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붕괴 사고는 매년 수백 건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중국의 부실공사처럼 건물이 붕괴되는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나라 역시 부실공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부실공사는 후진국형인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수십 년 동안 부실공사는 관행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아파트나 건물 부실공사는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토론토에 살면서 아파트 완공 후 부실공사로 소동이 벌어졌다는 얘기는 수십 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자 부분에 의한 일부 수리나 보완이 입주 초기에 있다는 말은 있지만 곰팡이가 피거나 물이 새고 규격 외의 자재 사용이나 균열, 기울어지는 등의 문제 등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마음만 먹으면 몇 개월 내에 부실공사를 근절시킬 수 있는데 왜 그런지 부실공사는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감리 제대로 하고 부실 시공이 확인되면 강력한 벌금 부과하고 철저하게 책임지고 재공사, 보완하게 하면 근절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 김중배 씨는
나는 사실 그를 잘 알지 못한다. 다만 그는 동양의 역학의 원리로 어제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내일의 역사를 예견하며 다음 세계의 주인이 한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그의 이러한 예지력은 거창함이 지나쳐 허황되게 늘리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연과학의 지식까지 동원하는 그의 예지력에는 분명히 설득력이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없다. 면서 살아있는 부처님이자 현대판 노스트라다무스라 불리는 타너 스님의 예지력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스님이지만 예언가로 더 잘 말려진 나너 스님의 예지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드는 날까지 그는 수없이 많은 예언을 남겼습니다. 한국전쟁의 발발을 예측하고 1975년 베트남전에서 미국의 패배를 예언하고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를 정확히 미추었으며 그 스스로가 열반에 드는 날을 예언해 정확히 그 날짜에 세상을 떠났죠. 그런데 그가 남긴 예언이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남긴 그 예언은 너무 현실적이어서 쉽게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내용인데요. 미래를 본다 또는 미래를 안다는 것은 아직은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일을 마치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일처럼 떠든다면 그 누구도 이 말을 쉽게 무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이 아니라도 누구나 미래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친구에게 너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게 될 거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친구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외 없이 아침에 눈은 뜨니까요. 조금 우스운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지금껏 수없이 많은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다 늘어맞았다면 그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예언가 중에 가장 유명한 분은 아무래도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닐까 합니다. 프랑스 제2대 국왕 앙리 2세의 정책자문가였으면서 천문학, 점성술, 수학에도 특출난 능력을 가졌던 그는 이를 바탕으로 미래를 보았습니다. 다소 애매모호한 문장이기는 하지만 그는 히틀러의 출현, 제2차 세계대전, 일본에 대한 원폭 투하, 체르노빌 원전사고 등을 완벽히 예언해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의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넘어서고 로켓을 쏴달에 착륙하며 로봇의 구조 현장에 투입되는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좀 더 과감히 표현하자면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는 것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즉 헛소리와 진실을 구분할 수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껏 수없이 많은 일을 정확히 예언한 예언가의 말에 신빙성을 갖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반도에도 수많은 예언가들이 있어 왔는데 오늘 영상에서 다룰 타너 스님은 결이 다릅니다. 스님이라는 단어에서 유추하듯이 이분은 스님이 맞습니다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는 하겠으나 이분은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해골불로 잘 알려진 원효대사, 화엄총을 널리 알린 의상대사와 함께 3대 고승으로 인정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원효대사와 의상대사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고승임에도 그의 제자들은 늘 타너 스님에게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제발 예언 좀 그만두시라 고 말이죠. 이미 물교계에서 대가로 불릴 정도로 뛰어난 엄적을 남겼는데 굳이 점쟁이나 헛소리꾼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예언을 남기니 그것이 불만이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타너 스님은 제자들에게 호통을 치며 나는 노스트라다무스와 같은 예언가가 아니고 역학원리로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이 타너 스님이 도대체 어떤 예언을 남겼던 것일까요? 가장 최근의 예언은 불과 10년 전에 현실이 됐습니다. 어떤 예언일까요? 1975년 무렵 타너 이하 스님 생략은 충북 제천의 덕주사에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날 저녁 당시 덕주사 주지 스님은 월남 스님이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타너는 월악산 봉우리 위로 달이 뜨고 이 달빛이 물에 비치고 나면 30년쯤 후에 여자 임금이 나타난다 는 예언을 남깁니다. 당시 1970년대 중반이면 월악산 주변에 호수가 없었기 때문에 봉우리 위에 뜬 달이 불에 비친다는 이야기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였고 여자 임금 이야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당시 한국에서 여성이 임금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상 불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1983년 충주댐이 완성되고 나니 월악산 봉우리에 뜬 달이 충주댐에 비치게 됐죠. 그리고 그로부터 30년 후 여자 임금은 등장했을까요? 대답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은 가벼운 수준입니다. 1949년 어느 날 그는 법당뜰에 개미떼가 죽어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싸우다 죽은 것인데 이 모습을 본 타너는 즉시 이를 역학원리를 통해 분석해봤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죠. 같은 민족끼리 싸우다 떼죽음을 당할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그리고 1년 뒤 한국에서는 6월 25일가 발발했죠. 1968년의 예언은 더 무섭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에서 화엄경의 번역본을 집필하던 그는 갑자기 제자들에게 당장 이 원고와 원본 책들을 전부 다른 곳으로 옮기라 고 명령합니다. 이에 제자들은 모든 책을 싸서 급히 삼척의 영은사로 옮겼는데 원고를 옮기고 15일 뒤 울진과 삼척에 무장공비가 대거 침투하는 사건이 벌어지죠. 쫓기던 공비들이 오대산으로 도망쳤는데 이를 토벌하기 위해 사령부가 월정사에 설치되었는데 공비를 토벌하는 과정에서 월정사는 곳곳이 불에 타 폐허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만약 그가 계속 월정사에 남아있었다면 그의 가장 큰 업적으로 남은 화엄경 번역본이 모조리 불타 없어지는 화를 당할 뻔했으나 그의 예지력으로 화를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탄원은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세계사를 정확하게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에 투하한 원폭 두 방으로 세계 초강대국의 위치로 올라선 미국은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꾸준히 무기와 군사력을 증강시켜 전 세계 그 어떤 국가도 압살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보유했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미 해군이 북베트남으로부터 공격받은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미국은 베트남전을 일으키게 되죠. 미군의 군사력으로 보았을 때 그 누구라도 이 베트남전에서 미군의 패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례로 1970년대부터 미국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 세계 곳곳에 한국의 선불교를 전파한 인물이자 달라이 라마, 마하 고사난다, 틱나탄 스님과 함께 4대 생불, 살아있는 부처로 잘 알려진 숭산 스님 역시도 미국이 가진 핵무기 하나면 월남은 꼼짝도 못하고 패배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정도였죠. 그런데 탄원은 달랐습니다. 역학의 원리로 볼 때 베트남은 불, 화, 이고 미국은 금, 금이다. 금속이 볼속으로 뛰어들면 녹을 수밖에 없다. 면서 결국 미국이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죠. 미국은 한국군까지 동원해 북베트남을 쓸어버리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는 1973년 3월 29일 마지막 남은 미군 병력을 전부 철수시키며 베트남전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탄원은 단순히 예상에 던지는 헛소리가 아니라 역학 원리로 모든 상황을 정확히 분석한 후 그 결과만을 공유하는 예언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정확한 것으로 알려진 탄원의 예언 중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딱 두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예언입니다. 탄원가 평생 동안 남긴 법문의 핵심을 고스란히 담은 탄원록이라는 책에 따르면 저구의 주축 부분에 위치한 대한민국에서 인류 역사의 시작과 끝이 이어질 것이다. 5천년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 살아온 우리 민족의 불행한 역사는 머지않아 종결될 것이다. 새 시대가 오기 전에는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는데 이 고통이 지나면 남북 통일의 서광이 비추고 생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의 세계가 도래한다. 고 쓰여 있습니다.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살아오면서 한반도는 수없이 많은 외세의 침략이 있었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냈고 그 불행한 역사가 곧 총결될 것이며 그때 한국은 광명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이죠. 반면 일본에 대한 예언은 가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는 지난 500년간 무려 49차례나 한국을 침략한 그 죄악의 과보를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동양사상의 근본인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면서 일본 침몰설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 역시 전혀 근거 없이 던진 예언이 아닙니다. 탄원은 기울어진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될 것이라며 지구의 축이 바로 서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고 비빙하가 녹으면 전 지구적으로 엄청난 지각변동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7월 23일 도 기울어진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것은 극한의 추위도 극한의 더위도 없다는 의미가 되는데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빙하가 녹는 현상을 탄원은 지구의 중심이 바로 서고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북극의 빙하가 모두 녹아내리면 현재의 해수면이 높아지고 해수면이 높아지는 만큼 많은 국가가 물에 잠기게 되는 것은 자명한 이치인데요. 흐트러진 지구의 축이 바로 잡히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인 지진이 발생하고 지진에 따른 쓰나미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높아지는 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는 현재 일본의 3분의 2가 물에 잠겨 영토가 3분의 1밖에 남지 않는다. 한반도 역시 동쪽이 침몰하게 되는데 대신 서해바다가 떠올라 한반도의 2배 크기로 용기되는데 이때부터 한국이 세계의 주인공이 된다.
취지의 예언을 했죠. 대부분의 예언이 현실화된 지금 몇 개 남지 않은 예언들이 모두 현실이 될지는 미래가 대답해 줄 텐데요. 어떤 국가의 멸망 또는 어떤 국가의 침몰은 그다지 반갑고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다만 한반도가 이후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점은 상당히 기분 좋은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실 일본의 침몰을 예언한 예언가는 상당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영상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만 21세기 최고의 예언가로 꼽히는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 1877터부터 1945가 있습니다. 23세의 사고로 시력을 잃은 후 초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는 잠자는 듯한 일종의 최면 상태에서 수많은 이들의 질병을 치유하는 방법을 알아냈고 가장 정확하고 사실적인 예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소련의 몰락과 제2차 세계대전 등을 정확히 예언해 발명왕 토마스 에디슨 등 유명인사들이 그를 찾았다고 하죠. 그의 이러한 예언은 대부분 미국 버지니아의 영국외몽협회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그 숫자가 무려 14,000권에 이른다고 하죠. 그런데 그가 그의 인생을 통틀어 남긴 예언은 대부분 두루뭉술한 단어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단 하나 1934년 남긴 예언에는 확실함을 담았습니다. 일본의 대부분은 반드시 바닷속으로 침몰한다라는 예언인데요. 영어를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분이라면 must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됩니다. 가정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90% 이상의 가능성을 나타낼 때 또는 의무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이죠. 어떤 의미이든 그는 일본의 침몰을 거의 90% 확률로 확신했습니다. 여기에 일본 열도의 일부분이 아니라 일본 열도의 대부분이라는 표현을 써 탄허의 예언과 닮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스님이 열반, 사망에 들면 불교적 화장의식인 다비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다비 후 나오는 구슬 모양의 유골을 살이라고 부르는데요. 황금색, 흰색, 검은색, 노란색, 파란색 등등이 섞인 영롱한 빛깔을 가진 이 사리가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스님의 수행력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불교를 탄생시킨 석가모니를 화장한 후 나온 것을 진신사리, 즉 부처의 진짜 몸에서 나온 사리라고 하는데요. 경남 양산 통도사위 대웅전에는 특이하게 불상이 없는 것으로 유명한 통도사에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석가모니의 진신사리가 있는데 굳이 허상에 불과한 불상을 두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쨌든 썸네일로 사용된 앉은 상태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평범한 이들처럼 누운 자세로 열반에 든 스님이든 스님들의 몸에서는 사리가 나오기 마련인데 1983년 6월 5일 열반에 든 탄허의 몸에서는 무려 13개의 사리가 수습되었다고 하죠. 보통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인간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을 부처를 향해 고난의 수행을 이어온 스님들은 사후 사리라는 것이 남습니다. 탄허는 인간으로서 이름을 남겼고 스님으로서 사리를 남겼고 예언가로서 한국의 밝은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 남겼으니 참 특이한 인뿔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2014년 9월 일본 정부는 야심찬 회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이름하여 로봇혁명 실현회에 거창한 이름을 가진 이 회의체에는 수많은 기업 대표와 지자체 수장들이 포함되었고 이들과 몇 차례 대충회의를 한 일본 정부는 곧 로봇 신전략이라는 거창한 프로젝트를 발표합니다. 이 프로젝트의 세부 내용은 이렇습니다. 2020년까지 약 1조 900억 원을 들여 로봇 산업 특구를 만들고 제조업 분야 로봇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지금 2023년이니까 이 프로젝트의 결말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거라고 봅니다. 일본이 이렇게 로봇 산업에 돈을 쏟아부으며 키우려는 이유는 2011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이 일어났을 때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사고 현장에 로봇을 투입해 현장을 촬영하고 방사선량을 측정하거나 위험 밸브를 잠글 수 있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로봇 신전략을 발표하고 야심차게 로봇 산업을 키우던 2015년 미 국방부 방위고등연구기구가 주최한 재해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가 열렸습니다. 일본은 당연히 산업용 로봇으로 크게 앞서 있던 자신들이 1위를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 1위는 생각지도 못한 한국팀이 차지했습니다. 2015년 재해대응 인간형 로봇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한국 KAIST가 만든 휴보였던 것입니다. 24개 팀이 겨룬 이 대회에 일본은 팀을 3개나 내보냈는데도 10위에 머물렀고
당시 일본 정부는 이 결과에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이 대회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재해 현장에 들여보낼 휴먼 로봇을 목표로 만든 대회였는데 1위를 그만 한국이 차지해버린 겁니다. 당시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 내용을 보면 충격을 받은 일본 정부가 재해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간형 로봇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2011년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 제1원전이 폭발 사고를 일으켰을 때 일본은 건물 내부에 로봇을 투입하기는 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원격 로봇 한 쌍을 파괴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 원자로 건물에 투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때 들여보낸 게 미국 아이로봇 사이 군사 로봇 팩봇입니다. 도쿄전력은 다량의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어 직원들이 들어가기 위험한 건물 내부의 상태를 데이터로 제공받기 위해 팩봇을 방사능이 유출된 사고 현장에 집어넣었습니다. 당시 팩봇은 조종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는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하고 공장의 제3원자로 건물에 들어가 방사선과 온도 점검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시 도쿄전력이 발표한 사진을 보면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으로 들어가며 두 개의 문 중 두 번째를 조작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도쿄전력은 로봇이 건물 안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정확한 정보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후에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얼마 전 UCLA 기계공학과 교수이자 로멜라 로봇 연구소장인 데니스 홍은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에 들어갔었던 당시의 목격담을 전해 충격을 안겼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이 사고를 냈을 때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진입이 필요했지만 방사능의 위험으로 사람의 접근이 불가능했던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데니스 홍을 비롯해 몇 명의 과학자를 초청해 원자로 진입 임무를 맡겼습니다. 데니스 홍은 당시 이를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갔다. 정말 무시무시했다. 삐삐같이 생긴 방사능 측정 장치가 있는데 삐삐 소리가 나면 놀라서 스톱하고 가다가 또 삐삐하면 스톱하고 엄청나게 무서웠다. 당시 데니스 홍과 과학자들은 현장의 영상을 보낼 수 있는 군사용 로봇 팩봇을 원전에 투입하는 실험을 진행했는데 로봇의 임무는 사고 현장을 카메라로 찍어보내는 것이었지만 로봇이 들어가 카메라를 돌리니 갑자기 화면에 흰색 점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방사능 때문에 카메라 안에 있는 센서가 죽은 것이었습니다. 방사능이 얼마나 독했던지 로봇에 부착한 전자회로를 순식간에 죽일 정도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돌려봤지만 마찬가지로 화면은 다 꺼져버렸고 결국 제대로 된 데이터를 전송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 후쿠시마에 투입된 로봇은 망가졌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 드라마 체르노빌에서도 방사능 유출이 심한 곳에서는 현장 장비가 기능을 못했는데 후쿠시마 원전 현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실제 사고 현장에 투입된 로봇들은 실패의 연속이었고 미국산 로봇 및 일본산 로봇이 원자로 건물 안에서 동신이 두절된 채 지금까지 미아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합니다. 2011년 당시 후쿠시마 다이치 원자력 발전소에는 14m 높이의 쓰나미가 덮치고 냉각 시스템이 손상되어 수소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폭발 이후에는 원자로 건물 3곳이 손상됐고 주변으로 방사능 오염을 확산시켰는데요. 일본은 로봇을 투입해서라도 현장의 상황을 알고 싶어 했지만 방사능 앞에선 로봇도 속수무책이라는 무기력함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인 2015년 도쿄전력은 다시 최초로 수소 폭발을 일으켰던 후쿠시마 원전 1호기의 경납용기 내부에 배명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디로 샜는지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봇도 투입한 지 3시간도 되지 않아 작동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로봇에 대한 대중의 환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가장 여실히 보여줬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같은 실패는 전 세계 로봇 공학자 모두에게 낭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방위고등연구계획국 다퍼에서는 그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재난구조 로봇 경진대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의 휴보가 우승을 차지한 것입니다. 도쿄전력은 여전히 원자로 내부의 오염 상태와 녹아내린 해결료가 어디에 어떤 상태로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해결료 파편의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이런저런 로봇을 투입해보고 있지만 성과는 없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배명 로봇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빙어형 로봇을 투입했으나 소득이 없었고 나중에는 청소 로봇까지 투입했지만 탐사를 시작한 지 2시간 만에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쯤 되면 후쿠시마는 거의 로봇 공동묘지가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도쿄전력은 페로 안에서 고장나버린 로봇 회수를 포기하고 원격 조작용 케이블까지 절단해버렸습니다. 청소 로봇의 실패로 피해 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투입한 정가령 로봇은 진입조차 하지 못해 굴욕을 안겨줬습니다. 청소 로봇이 손상된 원인 역시 고준위 방사선 때문이었습니다. 이 로봇에는 방사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량계가 달려있지 않았지만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분석한 결과 후쿠시마 원자력 2호기 원자로의 경납용기 내의 방사선량은 530 시버트, 스V에서 최고 650 시버트로 추정됐습니다. 지금까지 후쿠시만 원전의 1, 2, 3호기에서 관찰된 방사선량 중 최대치였습니다. 한꺼번에 7시버트 정도의 방사선을 전신에 받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사망하는데 650 시버트였다면 인간은 30초도 채 견디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방사선량이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였습니다. 사고 발생 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방사선량은 치명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로봇은 왜 이렇게 방사선에 취약한 것일까요? 그것은 방사선이 반도체 장치를 손상시키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스스로 상황을 인지하고 판단해 자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는 극한작업 로봇은 없습니다. 따라서 원전 투입 로봇의 작업은 인간이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지 않는 수십 km 떨어진 거리에서 무선 통신에 의해 일일이 원격으로 조종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준위 방사선이 무선 센서를 손상시키면 오작동으로 사용이 불가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원자로는 무선 통신에 장애를 주는 두꺼운 차단벽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금만 잘못돼도 로봇을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 밝혀진 바로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작업용 로봇을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본이 사고 즉시 로봇을 투입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지만 실은 로봇은 있었으며 원격 조종을 제대로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 발생 이튿날 최첨단 로봇들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조종 인력의 부족 때문에 오랫동안 대기 상태로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 재해 로봇을 만들겠다고 호언해왔는데 여전히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2차 전지와 전기차 분야에서 일본보다 치고 나가 시장을 선점한 한국은 지금 삼성과 LG, 현대차까지 가세의 로봇 개발 전쟁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2020년 기준 국내 서비스 로봇 시장은 8,600억 원 규모로 성장해 이 시장을 잡기 위해 주요 대기업들이 속속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삼성은 운동보조 웨어러블 로봇 잼스를 시작으로 서비스 로봇 분야를 정조준하고 있고 LG는 바리스타봇 가이드봇 등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누구보다 산업용 로봇에 관심이 많은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 보행 로봇 스파를 기아 광명 공장에 투입돼 공장 안전 서비스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시범 운영 중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일본보다 늦게 로봇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과감한 M&A와 한국 특유의 섬세함으로 이미 로봇 분야에서 일본을 넘어섰습니다.